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주요 관계국들 정상들의 축하와 정상회담 요청이 이어집니다. 언론에서는 미국, 중국 정상이 먼저 전화했다며 큰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서 나 좀 축하해달라고 부탁하나요? 양쪽 모두 해결할 현안이 있으면 정상회담 요청도 당연한 거죠. 큰 뉴스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건 인도 모디 총리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모디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후 축하 메시지를 인도 공용어가 아니라 한글로 자신의 트위터에 알렸습니다. 인도 총리가 자국민에게 언론 플레이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국민들에게 자신을 어필한 거죠. 모디 총리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의례적인 전화통화 몇 번 가지고 대단한 외교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고 해외 순방을 하기만 하면 저절로 엄청난 외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언론이 포장해주던 세월을 10여 년 겪는 사이 국제적 정상외교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진화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진화해간 거리만큼 우리 언론의 실력도 퇴보해왔다. 그러니 신임 국정원장이 이제 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언론도 진화한 시민들의 눈높이와 국제적 레벨에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 시사 관련 뉴스는 이제 누가 어디 간다 이런 걸로 도배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했다고 막. 네, 새 정부 관련된 네.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요. 저는 먼저 전화했다는 걸 크게 보도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그럼 나 좀 축하해줘 이렇게 합니까? 아무 뉴스도 아닌데 먼저 전화했다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보도하는. 자, 어떤 자리가 메워졌나요? 네,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정 상태에서 어제 임명으로 서울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홍보수석 격인 국민소통수석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임명됐고요. 인사수석에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이 발탁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와요. 너는 어디로 가냐고. 아, 가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육식 장려 수석이나 채식 사찰 비서관. 아, 채식 사찰까지 하시는. 네. 육식 메뉴가 없는 요식업. 업체 블랙리스트를 제가 작성. 엄청난 탄압입니다. 네. 식약청을 동원해가지고 탄압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와 또는 뭐 비판 보도도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관련한 뉴스를 좀 더 짚어볼까요? 네. 네. 임명 첫날부터 검찰개혁 의지 피력했습니다. 공수처 신설 등 개혁 필요성 강조하면서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 관련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조국 민정수석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영장 청구권의 경우는 헌법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검찰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공수처 얘기 나오고 그리고 검찰 출신이 아닌데 최근에 이제 한 20여 명 가까운 민정수석 최근에 쭉 따져봐도 검찰 출신 아닌 민정수석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크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제가 크게 된 만큼 주목받는 만큼 이제 언론은 보통 털죠. 네, 이럴 경우. 너는 화제가 없어. 그러면서 털게 되고 그래서 또 관련 뉴스가 나온 게 있죠.
예, 뭐 인사 검증을 거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논평을 냈습니다. 조수석 어머니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렇게 알리면서요. 언론 보도가 시작됐는데 2013년 재산세 2건 2,100만 원 체납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언론 보도 나자마자요. 조수석은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물론 잘못한 거죠. 예.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제일 먼저 느낀 건 뭐냐면 민정수석에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니구나. 제가 알기로도 최근까지도 본인이 몰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앞뒤가 맞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고 한 게 사실이구나. 왜냐면 보통 이제 공직에 보통 이렇게 내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세금 내는 거예요. 먼저 검증하고 또 체크하죠. 네, 본인이. 예. 본인이 세금 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 챙겨보게 되는데 제 1순위로 그걸 해볼 시간도 없이 이걸 여기 수속 입력됐다는 얘기죠. 예. 자. 실제로 어제 기자들이 관련 질문했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예. 예. 제가 알기로도 오래전부터 내정돼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다들 그 조국 교수에 집중하는데 제가 뭐 얼굴 패권주의라고 적폐라고 얘기했는데 저 같은 얼굴 민주주의자를 빨리 발탁해야 되는데 육식 장려 수석 만들어 주십시오. 채식 사찰까지 하신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들 별로 없는데 저는 총무비서관 임명이 이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사라고 봐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총무비서관이 뭐 하는 자리냐. 쉽게 말하면 집사거든요. 흔히들 네. 그렇게 표현하죠. 살림하는 자리죠. 예. 청와대 직원을 누굴 쓸 거냐. 이런 이제 큰 자리들 말고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게는 직원을 누구 쓰냐 혹은 뭐 시설 혹은 청와대 내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경례 행사. 그러니까 살림이죠. 살림 전체. 그리고 소위 이제 이게 명칭이 정확하게는 따로 있는데 보통 이제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영수증 없이 쓰는 대통령의 네, 예산을 또 만지기도 합니다. 이게 몇백억 단위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와 살림을 꾸리는 근데 이 소위 통치자금은 영수증 없이 써요. 그러니까 이 영수증 없이 쓰는 대통령이 내밀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누구 뭡니까? 네, 특수활동비 같은 거 특수활동비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비리 의혹이 연루. 네, 전례를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감옥 갔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최도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SK 비자금 사건에 1년 만에 연루가 됐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김백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40여 년 이상 집사 그리고 뭐 BBK 때부터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섰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문고리 3인방 네. 예, 이재만 비서관 이 자리는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겁니다. 원래 그냥 가장 내밀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 자리에 예산 전문가를 임명했어요. 모르는 사람. 예, 공무원이죠, 그냥. 예. 이게 저는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정도 비서관은 소위 이제. 예, 심의관요? 예. 예. 이제 비서관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 고위공무원들 대부분 행시 출신이거든요. 이분은 그냥 공채 출신이에요. 예, 7급 예. 공무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산 전문가예요, 그냥. 그래서 예산 전문가가 와서 그냥 예산 다루듯이 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인 인사다.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도요, 하마평 측근들 이야기가 주로 나왔었는데 깜짝 인사였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이제 검찰 개혁과 그리고 이제 얼굴 패권주의 때문에 자꾸 거론되는데 가장 인상적인 인사는 언론이 주목해줘야 되는 인사는 제가 보기에는 총무비서관 자리입니다. 네. 이 비서관이 오히려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의 예, 더 투명하게 하고. 예. 네,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서로 상징하는 인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다음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로 임명된 참모진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조수석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수사권, 기소권, 검경, 분리, 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하겠다고 하니까 1년 내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중요하게 언급된 거는 세월호, 그 다음에 최순실 특검 연장이 안 됐잖아요. 이 두 가지 다시 하겠다는 의지죠. 예. 이렇게 되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나 우병우 수사 거슬러 올라가서 쭉 라인이 정윤회 문건 관련된 수사 대충 덮고 말았단 말이죠. 그 수사 라인 선상에 있던 검찰은 떨고 있겠다. 예. 제대로 수사 안 한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 정권이 임명한 주요 자리에서 사표들을 이제 계속 수리되고 있죠. 네, 우선 당장 김수남 총장 사의 표명했습니다. 검찰총장 사의 표명했고요. 뿐만 아니라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보훈처장 같은 경우에도 사표를 이미 냈는데 대통령 대행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네, 이 중에서 이제 주요 직책 중에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미 수리됐고 경찰청장 사정기관 중에는 경찰청장만 남았어요. 예. 네, 국정원장도 이제 이미 바뀌었고. 예. 예. 근데 이분은 뭐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네. 네, 강직한 YTN 분이네요. 보도로 나왔습니다. 임기가 남았다고. 네, 다른 분들도 임기는 남았어요. 네. 요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표창원 의원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뉴스들이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하면서 국민 정서와 관련해서 위안부 합의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이 위안부 합의는 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본격적인 재협상이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일본도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재협상은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서가 있다.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국가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최소한 그게 이제 국민 감정에는 반한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국민 감정을 반영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죠. 예, 정상 간의 대화에서 직접 언급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영을 안 해줘서 그동안 국민들이 속이 상했던 거죠. 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빠가 없다가 아빠가 생긴 것 같은 거죠, 이게. 예.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정부 단위에서는 속이 상하다가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요. 주변 사강에 파견할 특사 내정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정인지 이게 언론들이 앞서 짚은 건지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인사 기간 동안에는 1시간 전까지 내정된 줄 알았더니 네, 그렇죠. 엎어지는 경우가 뚜껑을 열어보면요.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대변인도 거의 확정된 줄 알았더니 그렇죠. 아직 대변인 확정 안 됐습니다. 예, 어제 한창 실시간 검색 순위에 특정인 이름이 네.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특사는 누구입니까? 네, 어젯밤에 연합뉴스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내정이라고는 명확하게 말하기 힘들지만요. 미국 특사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중국 특사에는 박병석 의원, 일본 특사에는 문희상 의원, 러시아 특사에는 송영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영길 의원이 왜 러시아 특사죠? 가까워서. 러시아 푸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치, 그랬던 중국을 거. 간 건 알고 있는데요. 네, 중국, 러시아는 잘, 예. 중국 관련해서는 많이 거론됐는데 푸틴 대통령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만났다고 잘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손흥민 의원한테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 러시아냐고. 하여튼 이런 관련 인사들 지금 뭐 5개월이 아니죠. 7개월 가까이 거의 국정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메워놓은 작업들 관련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 청와대 모습 계속해서 언론에 공개가 됐었는데 양복 상의 벗고 한 손에 커피 들고 대화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의 모습들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사실은 몇 년째인데 보수 미디어의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종편을 꼬박 보거든요. 종편도 보고. 근데 이제 취임 이후부터 종편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네, 뭐 속보, 대통령 아침 식사 여사가 직접 챙겨. 네, 네. 아, 정말 그게 속보인가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예. 대통령 상의 직접 벗어 뭐 이런 거. 그래서 반성했어요.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던가. 언제 한번 종편 특집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하여튼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다른 뉴스는 어떻게 있습니까? 네, 미국 뉴스 좀 전해드리자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FBI 국장을 해임한 뒤 심각한 후폭풍에 휘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급작스러운 코미 해임이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에 내통한 것을 수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뉴스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탄핵 국면을 거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고 처음부터 역사상 최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취임할 때 탄핵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미 미국 국민들 여론도 있었고. 네, 목소리가 예. 그때부터 근데 이제 나왔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다가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민주당에서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배팅 사이트를 찾아봤죠. 60% 상승했습니다. 아, 그 전에 비해서요? 네, 예. 60%.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두고, 실제 배팅 사이트에서, 있어요. 네. 근데 60% 상승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흥미거리지만 미국에는 정치권을 완전 뒤흔들릴 수여서 저희가 사부에서 오늘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탄핵에 관해서는 또 저희가 전문 방송이거든요. 네. TBS T자가 탄핵이라고 하는. 아, 그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군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탄핵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그래서 이 뉴스 이제 실제 조만간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이고 미국 상황도 이렇게 복잡하게 터져나와서 저희가 4부에서 짚어볼까 합니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짚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50대 기자가 장관에게 정책에 대해 물었다가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고요. 또 시민단체 회원들이 장관 청문회 때 비웃었다라는 이유로 기소가 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예요. 뭐랄까요. 뭔가 우월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예, 미국의 외신 기자예요, 잡혀갔던 사람이. 네, 업무방해 혐의다. 네, 외신 기자가 이제 의원한테 자꾸 묻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저 자세히 봤거든요, 그 기사를. 답변을 안 하니까, 계속 안 하니까 노 코멘트냐, 이렇게 물으면서 따라가는데, 유럽 기자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정치인이,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경호원이 끌고 나갑니다. 그렇죠. 예. 체포한 겁니다. 그거는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드문 얘기도 기자를 특히 외신 기자를 질문하고 있는데 끌고 나가는 거는 예. 끌려가서 경찰에 체포되고 5천만 원인가? 5천 불. 5천 불. 네, 5천 불 보석금 내고 나왔어요. 굉장히 후진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 질문도 트럼프 케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거든요. 별 질문도 아니에요. 예. 네. 귀찮아서 체포한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뭔가 역사적인 역전이 일어나고 있구나. 좀 배우러 와라.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법학자 민정수석이 내정되고 검찰 개혁 의지부터 밝히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묶음에 같은 바구니에 들어있는 개혁 의제죠. 경찰 개혁.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집권당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있습니다. 축하 많이 받고 계시죠. 네네. 네. 그 대선 기간 내내 뭐 하신 일은 뭐 춤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도 좀 했습니다. 여기를 춤추고 계시던데 제가 롯데 구단 네. 치어리더 네. 박기량 씨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 춤 소질이 보이는 사람이 있더냐. 네.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없다. 그나마 나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표창원 의원을 얘기했어요. 아유, 네.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의지가 보였다. 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네. 업무가 바로 시작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시작돼서 이제 첫날부터 뭐 검찰개혁 나오고, 네. 검경 수사권 분리, 이거 굉장히 오래된 주제죠.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오래된 주제인데, 검경 수사권 분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고, 검찰은 거부해왔던 사안이고, 자,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이슈가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왜 이걸 경찰이 주장해왔고, 뭐가 문제였냐. 대한민국 헌법 제정, 재헌국회부터 시작된 문제고요. 네. 그리고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된 문제인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와 기소라는 것, 이것은 아주 막강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가 미군정 하에 있게 되면서 네. 경찰에서는 미군식의 경찰, 미국식의 경찰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네. 검찰은 기소만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고요. 네. 그리고 패전국 일본에도 그러한 제도가 강제로 이식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원래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경찰, 그렇죠. 네, 일본 네. 검찰의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이미 바뀐 지 오래됐는데.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그 해방 전까지 독립군 때려잡던 예. 그 일본 순사들은 검찰 지휘 하에서 수사를 하던 시스템이었고요. 예. 거기에 부역하던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검사를 하던 한국 조선인 네네. 검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그 재헌국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그 법무장관, 검찰총장 모두가 이론적으로는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이 맞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예. 아직 한국 경찰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일제 순사의 잔재가 벗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중에 준비가 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게 거의 70년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 물론 경찰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승만 정권 당시에 그 양자였죠. 예. 이 사람이 경무국을 장악을 하면서 검찰 위에서 군림을 했어요. 예. 검찰은 상당히 절치부심을 하다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에 다시 유신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검사들이 많이 개입을 합니다. 김기춘 씨가 가장 대표적이죠. 예. 그때 헌법에다가 못을 박아버리죠. 예.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수사 제도 자체를 검찰 장악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경찰은 독립해달라. 검찰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온 거죠.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일제 강점기 때 네. 생각해 보면 검찰은 일본인이 하고 밑에 수사를 그 식민지 시절에 한국인들이 한 겁니다. 순사. 예, 그러니까 한국인한테 권한을 안 준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네. 그렇게 시작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한번 권력을 쥐고 나서 안 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른 나라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는데 미국, 영국 뭐 다 분리돼 있고 일본도 그렇고요. 네. 네.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경찰의 조직은 굉장히 크고 방대한데 권한이 없어요. 실제로는 수사에서 뭐 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그런 권한이 다 없는 거죠. 다 없고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상에. 그래서 만약에 검사 지휘 없이 하다가는 불법 수사가 될 우려가 있고요.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도 언제든지 검사가 넘겨라. 사건을 이첩해라 넘겨라. 그러면 넘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서 뭐 기소나 불기소나 의견을 내도 그럼 검찰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것은 그냥 앞부분에 조사 좀 해둬라. 이런 수준으로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경찰은.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우리가 목격했던 검사들의 범죄 또는 검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전직 검사, 법조인들의 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중간에 중단되거나 넘겨버리거나 네. 혹은 나중에 혐의 없음, 무혐의 뭐 이렇게 유야무야 되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든지 뭐 유권무죄, 무권유죄 네. 또는 유전무죄 뭐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재벌들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들 꽉 잡고 비호하고 하다 보니까 재벌들도 언론에 의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또는 권력이 밉보이지 않는 한 네. 아무리 불법적으로 그 세금을 안 내고 경영권 승계를 하고 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도 전혀 뭐 수사 대상이 되지 않거나 그렇죠. 혹은 뭐 무혐의 처분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진 계층들이 검찰만 잘 구슬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네. 아무리 실제로 큰 죄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범죄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문제는 검찰이 덮고, 네. 그리고 검찰 외부에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 뭐 재벌이나 검찰을 잘 구슬리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힘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 검찰이 되어갔던 거죠. 지금까지. 네. 얼마 전에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네. 그 장인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네. 이인섭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가 구속되기도 했던 아주 대표적인 비리 건설업자였는데 네. 딱 우병우라는 사위를 맞아들인 거죠. 검사 한 명만 집안에 들어오면 자신의 그러한 불법적인 사업도 얼마든지 다 무마될 수가 있고 네. 뭐 사법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확장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검사를 내 편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뭐 유행 같은 일이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이제 뭐 재벌들이 소위 이제 표현으로는 장학생이라고. 네, 그렇죠. 네. 장학생. 네. 예, 뭐 그 실제로 밝혀진 정확하게 실제로 밝혀진 방안은 없는데. 그 당시 그 삼성 엑스파일이라고 사실 많이 드러났죠. 예. 네, 노회찬 전 의원이 그걸로 의원직 상실하고. 그 실제로 드러났다는 게 이제 제 말은 이제 기소되고 재판받고 해서. 예, 그렇죠. 그건 그렇죠. 없어요. 네. 없는데 그때 이제 그 엑스파일에도 있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삼성공화국 네. 그때 썼던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김영철 변호사. 전 변호사. 네. 네. 삼성 변호사 출신이. 삼성을 말한다. 네. 그분도 얘기를 했죠. 자기가 그런 일을 했었는데. 네, 스스로 했다고 얘기를 스스로 했죠. 했는데. 네. 소위 이제 그 장학금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몇백만 원 혹은 뭐 그 이상의 액수를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나 또는 뭐 판사들이나 뭐 이렇게 관리해 왔다 법조계를. 네. 네. 왜냐면은 거기만 장악하면 되니까요. 그럼요. 예. 그럼 죄가 없는 겁니다. 기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견제할 곳이 없었던 거죠, 여기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기도 하고 따로. 네. 그리고 경찰이 지금 요구하는 건 그럼 수사권을 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현실화해달라는 것이고요. 수사는 원래 이미 하고 있었죠. 원래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언제든지 그 검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개입하거나 왜곡시키거나 혹은 영장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합리한 재수사 지휘를 한다거나 이러한 검사의 전횡을 막아달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영장 관련한 권한은 어디까지 요구합니까? 바라는 거는 개헌이죠. 앞서 개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헌법에 못을 박아둔 그렇죠,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그거 있다라는. 쉽지 않겠는데. 근데 지금 개헌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달라?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아, 그래서 또 지방선거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개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아니 정치권 로드맵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검찰개혁도 그때까지 완수하고 네. 그리고 요 문제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 규정을 빼자. 네. 헌법까지 건드리는 일이라 쉽지 않은 얘기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영장 청구는 지금까지는 영장 청구도 이제 검찰만 할 수 있었는데 그 인신 구속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뭐 물건에 대해서 혹은 압수수색. 뭐 압수수색하거나 네. 아니면 계좌 통신기록, 추적. 예. 통신계좌. 네. 통신계좌 네. 이런 권한도 없어요 경찰에. 네. 그거는 검찰이 하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사후에 받기도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요. 조직은 엄청나게 크고, 예. 전국 방방곡곡 다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고도화됐는데 장비도 권한이 없었어요. 권한이. 네. 권한이 없어서 끊임없이 이걸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될 듯도 싶습니다. 오늘 의지가 강해서. 네. 가장 아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네. 있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많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거꾸로. 그럴 경우에 우려. 네. 예, 그럴 경우에 우려 이제 검찰도 끊임없이 이걸 지적해 왔는데 조직이 방대한 만큼 관리도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경찰 비리도 검찰 비리만 있느냐 경찰 비리도 많다. 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그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그 비리들은 또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권한을 주면 검찰이 하던 걸 경찰이 하게 될 뿐 아니냐. 네. 이런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헌의회에서 논의되던 건데요. 네. 수사권을 지금 상태에서 경찰로 넘겨주면 경찰 파쇼가 된다. 네. 그런데 그것은 검찰 파쇼보다 더 무섭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조직도 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 개혁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결 내지는 병행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늘 같이 논의되던 것이 지방자치경찰제입니다. 어허. 경찰을 이렇게 방대한 하나의 국가 중앙 집권적 조직으로 둘 것이 아니고 각 지방으로 분권화 시켜 놓으면 경찰의 힘이 약화될 것이고 나뉘어질 것이고 감시도 수월하고 만약에 수사권을 악용을 해서 비리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에 대한 통제나 적발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찰청장이 지금처럼 대통령의 어떤 수족처럼 네. 그렇게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경찰은 무섭다. 여기에다 수사권까지 더해지고 정보권까지 있는 상태에서 네. 총까지 차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청장의 인사에 있어서의 투명성 그리고 경찰 내부의 인사의 민주적 통제 장치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을 그렇게 강도 높게 물론 검찰 힘이 너무너무 셉니다. 네.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먼저 얘기 나왔는데 권한을 나눠 가진 만큼 경찰의 대대적인 내부적인 어떤 개혁이나 개편이나 이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안 서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그거는 누가 합니까 근데? 그동안 당은 당대로 저희 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저도 참여한 경찰개혁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캠프에서도, 당 내부 경선 때부터 줄곧 경찰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되는 청와대 그리고 이제 정부 조각이 되면 정부에서도 지금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문제는 그 경찰개혁이란 거 역시 입법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라든지 혹은 감찰 조직을 외부로 뺀다든지 지방자치경찰제를 만든다든지 또는 경찰의 수사 기능을 다른 일반 행정 기능과 분리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입법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갈 길이 머네요. 네. 그리고 이게 복잡한 문제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정치적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한 네. 시민들이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막 들여다봐요. 네. 예, 들여다보고 웬만하면 공부해서 지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 요즘은. 예. 지난 대선에 유치원 논란도 네. 모르는 분들 많았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저도 처음 듣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고. 네. 하루 이틀 사이에 공부해가지고 바로 따라잡아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라서 단서를 병설로 네. 잘못 기사화한 것이 사실 단설 병설은 그 업계에서 나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내에 따라잡아서 시민들이 습득한 다음에 네. 자기 판단을 결정하고 지지 여부와
철회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문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금방 공부해가지고 맞습니다. 따라붙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도 제대로 못하면 지금은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네. 검찰부터 일단 때리는데 경찰에 대한 불신도 적진 않아요. 맞습니다. 네. 같이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해야죠. 아니 근데 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검찰총장은 좋다. 네. 개혁하십시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임기 남았는데 던졌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의원님의 책임은 아니고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의원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네. 경찰총장은 근데 지금 꼭 물러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보통 사표를 던지거든요. 네. 던져놓고 네. 아니다 당신이 계속 하시오. 네. 당신이 적임자니까 전 정권이 임명됐더라도 상관없이 계속 가시오. 뭐 이런 결정권을 던지겠다는 의미죠, 보통은. 예. 그럼 수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가기도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계속 하겠다고. 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명분으로 내세운 사유는 네. 사실은 그 전부터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게 되면서부터 네. 자신은 그 결정과 함께 검찰총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통령도 안 계시고 법무부 장관도 안 계시는데 네, 네. 검찰총장하죠. 충분히 예, 뭐 네. 이러한 것이었고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뭐 두 사람 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과거에 정권이나 또는 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뭐 하루 아침에 갑자기 갈려버리고 근데 과거에는 나가라고 그랬죠. 나가라 그랬죠. 아예. 네, 네.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들 알아서 사실 나가주기를. 다들 탄핵을 거치기도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전 정권이 이제 분명하게 실패하고 끝나면서 그때 임명됐던 분들이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면 네. 선택권을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나가라 할 수가 없고 네. 또 새로운 정부의 이 스타일상 나가시오 이런 스타일도 아니니까 아니죠. 네. 선택권을 주는 거란 말이죠. 새 그렇죠. 정부에게. 맞습니다. 네. 재신임이 해달라 그럼 계속 가겠다. 네. 아니다. 그것까지는 전 이해가 가는데 이 경찰청장 이철수 경찰청 뭐 특별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선택권을 정부에 주지 않고 저는 임기를 다 채우겠습니다라고 직접 먼저 말하는 게 네. 뭡니까 퍼본가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싶어서. 네. 우선은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개인적인 부분과 조직적인 부분이 있죠. 어. 경찰 조직적인 부분을 보자면 너무 단명의 경찰청장들에 의해서 좀 비극적인 그 정치적 휘둘림을 당해왔던 경찰. 그러다 보니 경찰청장들이 가급적이면 임기를 맞춰주기를. 지난번 2년이죠, 2년. 네. 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그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마친 것만으로도 그거 하나가 업적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였거든요. 검찰 내부적으로는 네. 하도 휘둘리고. 팔이 목숨이니까 네, 네, 네. 이럴 때 오히려 버텨달라는 요구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철성 경찰청장은 임명 당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많았고 과연 우병우와 관련이 없겠느냐. 예, 그런 그렇죠. 음주 왜냐하면 사고는요. 다이어리에 등장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다 이제 다이어리 때문에 최순실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말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석상에서 기자들 앞에서 자신은 박근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 그때 많은 비난이 있었죠. 무슨 말이냐. 경찰청장은 정권과 상관없이 임기를 채우라고 일부러 그렇게 법 개정까지 한 것인데 본인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말은 이미 정치적 경찰이 되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진위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와 그 당시 이야기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본인이 한 것이죠. 그때는 이제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미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공적이지 못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촛불 집회 와중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죠. 많이 칭찬했고요. 네. 그전 경찰청장들과는 달리 물론 이제 권력이 흔들렸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또 시민들이 실제로 권력이었고요. 네. 대단히 유연하게 시민 촛불 집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물을 안 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부분도 상당한 작용을 했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물을 안 주는 바람에 쏠 게 없었어요. 예. 쏘고 싶어도 그 공은 반드시 지적해줘야 되고. 이와간
질서 유지라는 거 굉장히 잘했죠, 평화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를 쳐낼 생각하지 말라고. 아마도 그런 게 내부 심리적으로는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물어보지는 않으셨죠? 아니죠. 네, 저는 뭐 전혀 그 개인적인 통화는 하지 않고요. 네. 연락도 하지 않고 혹시나 압력으로 비춰질까봐 네. 압력을 받으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어쨌건 본인 생각으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말에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면서 그 질서 유지와 민생 치안에 헌신했다. 그러므로 내가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이한 사례라서 꼭 관둬야 된다 아니면 계속해야 된다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서는데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례적이거든요. 이례적이죠. 예. 네. 나를 건들지 마세요라고 미리 말하는 건 이례적이어서 네. 왜 그러신가. 진위가 궁금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시죠. 한번 시도해 보시죠. 네.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계속 괴롭혀야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수사가 미진했다. 네.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의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경찰 차원에서도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많이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그 백남기 네네. 농민 사건. 예, 예. 그 다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간에 벌어졌던 오촌 살인 사건. 사건. 그 수사는 경찰이 했기 때문에요. 처음에. 그렇죠. 처음부터 경찰이 시작했고 경찰이 마무리 지었죠. 무혐의 예. 처분 자살로 마무리 지었던 사건인데 예. 의문과 의혹이 많이 남아 있고요. 검찰이 끼어들 여지도 없이 네. 오촌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 갔고 경찰이 자살로 결론냈고 그리고 네. 끝났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문제는 검찰이 지금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라면 그러한 경찰의 내사종결에 대해서 승인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의혹이 네. 있다면. 근데 네. 그것도 동조한 것이죠. 네. 사후적인 공범 같은 그런 역할이고 다만 그 전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정권 임기 초기에 김학의 예. 전 법무차관이 네. 원주에서의 처음엔 접대라고 했다가 네네. 나중에 그것이 폭행이었던 것으로 네. 피해자 진술로 확인되는 사건이었는데 이걸 정권의 뜻에 반해서 열심히 수사를 했었어요. 네. 하다가 이제 미운털이 박혀서 네.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경무관부터 시작해서 수사 간부들이 전부 좌천되고 완전히 전형적인 패턴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 의지를 꺾어버렸어요, 스스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네. 정권에 반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의혹 사건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정권 눈치만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거죠. 그러고 보면은 지난 5년 혹은 길게 잡으면 10년 사이에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면 어떤 단서들이 다시 잡히거나 혹은 사라졌던 증거들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거나 하는 사건들이 좀 있죠. 있습니다. 네.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지난 대선에서의 네. 국정원 그 여론조작 개입 사건. 네. 그 부분도 완전히 수사가 잘 되었고 처음에는 경찰에서 수사했죠. 사이버 예, 수사대에서. 그럼요. 예, 내부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검찰이 이어받아서 검찰도 초반에는 잘했죠. 초반에는 잘했죠. 예, 윤석열 검사가 네. 잘했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네. 공직선거법 적용을 못하게 하고 구속을 못하게 하면서 틀어지고 더 큰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에 가담하고 개입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 수사 초기에 수사 과정에 왜곡이 일어나고 허위 중간 수사 결과 보고를 하는 그 과정 내에서의 모든 사실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경찰과 검찰이 밝혀냈던 수많은 증거들이 채택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예. 네. 엄청난 몇만 개, 몇십만 개 네. 그런 데이터들이 인정이 안 됐어요. 네. 법정에서. 사실 되짚어 보기 시작하면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권만 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네요. 많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검찰 얘기도 물론 들어봐야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의원님만 모시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검찰 출신 의원님을 모시고 그럴 경우에 우려도 얘기해 봐야 되고 네. 두 분 다 모시고 싸움 붙이는 것도 해야 되고.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싸움 붙이는 게 네. 저 전문이니까. 이럴 때 가장 일반인들이 쉽게 만나는 건 경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선의 경찰들이 뭐 그 동네 업자들에게 네. 뭐 이렇게 돈을 먹었다 이런 얘기는 참 많잖아요. 네. 요런 데 대한 방지 네. 또는 구체적인 어떻게 그걸 막을 것인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 네네. 이런 보관들을 가지고 얘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계속 거기 공격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자체도 검경 간의 견제와 균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내지는 예. 분점이 그 하나의 해결책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검찰과 경찰 간에는 묘한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아시겠지만 그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제대로 피의자들 소환도 해본 적도 없고,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이 기회에 경찰 내부의 문제를 확실하게 수사해서 피의자를 입건하고 공표함으로써 경찰의 위상도 떨어뜨리고 이거 봐라. 검찰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수사 잘하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 밝혀내는데 이것을 수사권을 경찰로 주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사건인데도 안 해요. 그건 왜냐하면 이미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간에 충성 경쟁을 하고 서로 그런 웬만한 부분들은 감추자라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검사들 비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서로 터뜨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지난번에 막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서로. 아, 그러니까요. 한번 그 황운하 아시죠? 황운하 현재 수사구조 개혁단장. 이 사람이 그 용산 경찰서 형사과장을 할 때 그 성매매 업소와 연루된 검찰들의 리스트를 확보해서 수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네. 차관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대선 백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기 지도부도 이제 곧 꾸려지겠죠. 원내대표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교문위 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삼선이시고. 예.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원내대표에 왜 도전하시고? 어떻든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의당도 대선 패배로 어려운 상황이고, 네. 또 나라도 뭐 경제 문제라든지 또 남북 문제, 이거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당 스스로를 추스려 보면서 국민의당이 어떤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또 남북 문제 위기 등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원내 사령탑으로서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 네. 예, 그래서 나옵니다. 자, 그 호소는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하셔야 되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뽑는 거거든요. 네. 도전 선언을 하셨는데, 다른 얘기 전에 이제 그 얘기부터 해보죠. 대선 백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대선 백서를 만드는 건 중요하죠. 지난번 2012년에도 민주당 백서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고, 패배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잔인할 만큼 냉정한 평가들이 거기 담겼고, 그 백서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민주당이 전략을 수정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이 백서가 굉장히 냉정하고 엄정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뭐 이겨도 백서는 필요한 거라고 봐지는 그렇죠. 거고요. 네. 이겨도. 그러나 더군다나 이제 패한 경우에는 더더욱 한번 돌아다 보고 또 잘 정리를 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렇죠. 또 경각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분석과 평가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의원님이 앞으로 원내대표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패배 원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 원인 분석을 이렇게 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렇게 추스릴 것이고 예.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캠프가 뭘 잘못했느냐 혹은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를 토론회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했다든가 전략을 혹은 뭐 지도부는 어떤 실수가 있었다 뭐 후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약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우선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 이야기부터 시작됐으니까 예. 지도부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지도부 하면 박지원 대표로 일단 상징되는데 현재는 뭐 지도부가 뭐 딱히 어떤 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어떻든 다 각자 나름대로 최선은 다 했지만은 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좀 부족했던 거죠. 어떤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조직, 홍보, 예. 또 뭐 여러 가지 뭐 자금, 뭐 이런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결과가 이번 대선 결과이냐.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부족함이 물론 있었겠죠. 근데 박지원 대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뭐 박지원 대표 개인의 어떤 잘못 문제에 집중할 일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흡입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나온 당이고 제3의 길을 가서 새로운 세상을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그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제3의 길의 어떤 에너지 동력이 좀 컸어야 하는데 그게 뚫어내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홍보에 있어서. 그러면 제3의 길이라고 한다면 뭐 제3지도 떠오르는데 혹시 지난 대선 때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일정도 연대하고 했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 2월 달에 우리 국민의당이 출범했을 때, 중도를 표방하면서 개혁적인 보수 세력, 또 합리적인 진보 세력까지를 함께 아울러서 제3의 길을 한번 뚫어나가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바른정당은 아마 우리 어떤 연대의 저는 대상이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어떻든 박근혜 탄핵 사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네. 또 탄핵에도 동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런 어떤 개혁적인 그래도 보수로 분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바른정당이 만약에 대선 기간 동안 혹은 뭐 대선 초입 혹은 그 전에 연대하거나 뭐 합당하거나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힘을 합쳤으면 호남에서 더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글쎄 이제 그것은 뭐 호남에서 이게 표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였죠. 호남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정권 교체를 이번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호남 민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급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려가 생긴 거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이거 물 건너갈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능성이 더 있는 민주당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 지난 탄핵 정국 때 보면 예. 박 전 대표가 이제 바른정당 아마도 대부분 바른정당에 가신 분들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김무성 전 대표를 위시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할 때마다 예. 국민의당 지지율이 팍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과 연대가 본격적으로 됐다면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때 우리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35% 수준까지 여론조사 결과 올라온 적도 있었고 또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이렇게 앞서는 경우도 간혹 4월 있었잖아요. 초까지. 예. 그랬는데 어떻든 고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왔다가 그때 했었어야 한다. 뭐 저는 그때가 적기 아니었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안정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기대감을 줄 수 있어서 쭉 밀고 갈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혹시 원내대표가 되시면 예. 원내대표가 되시면 바른정당도 지금 당 사정은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빠져나가는 면도 예. 많고. 예. 혹시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원내대표가 되시면 다시 연대하거나 정책적 연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뭐 갑자기 뭐 당을 합친다든가 이런 건 어렵겠지만 예. 그렇게 아주 결속력을 강하게 가져가는 모델을 생각하십니까? 연대나 함께하는 문제가 논의됐던 것은 이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대선 전에 이렇게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지금은 현재는 뭐냐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4개가 되는 그렇죠. 사당 체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국민의당 입장에서 바른정당과만의
그런 연대는 뭐 바람직하지 그건 아니다. 않고 아. 뭐 민주당과도 상한에 따라서 근데 대선 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선 전이고 보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은 그게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금은 현재는 사당 체제 속에서 국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사안에 따라서 민주당과도 연대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또 뭐 바른정당과도 할 수 있고 토론회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전략 부분에서 토론회 예를 들어서 그 갑철수 MB 아바타로 상징되는 그 토론회 전략은 그 캠프에서 짰나요? 아마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뭐 그게 이제 누가 그렇게 짜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잘못 진행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그것이.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 저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얼마나 아닌데 생각하셨어요? 큰일이다 이 정도. 당시 그날이 제 기억에는 안보 분야 네. 토론회였는데 그 주제와도 맞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그 공식 당 내부 문건에 네거티브 허라라는 네네. 문건을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건데 네. 그걸 그 본질적인 그 문제를 지적했어야지 굳이 뭐 MB 아바타냐 아니냐 뭐 그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걸 지적했다 하더라도 그 민주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짜고 가는 것에 대한 준엄한 어떤 지적 이렇게 그쳤어야 하는데 마치 MB 아바타냐 아니냐 그 자체가 논란이 되는 식으로 토론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단히 그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토론회 전반적으로 다 예. 그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실제 그 토론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뭐 여러 토론에 대한 평가들은 좋지를 못해요. 전반적으로. 그 대여섯 차례 토론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마 그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은 그 부분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토론이 이 대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의 선거 아니었어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현재 아주 그 탄핵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 결정이 되다 보니까 12월에 치러야 할 대선을 이제 5월에 치르는데 딱 2달 만에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TV 토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더욱 아주 TV 토론의 비중이 저는 높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결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 TV 토론이 어떤 성패를 좌우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후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캠프가 혹여 누군가 그런 제안이나 전략을 세웠다 하더라도 후보가 그걸 잘 소화하거나 혹은 후보가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의 책임 부분은 얼마나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후보의 책임 부분을 떠나서 그 토론을 잘. 떠나지 말고 좀 얘기해 주세요. 자꾸 떠나시는데. 예. 토론을 이렇게 보면은 토론 제일 그 모든 부분들이 되게 문재인 당시 후보고 우리 안철수 후보가 토론 제일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근데 네. 가만히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국회에서 국회 의정 활동을 오래 하면은 네. 그런 어떤 토론 이렇게 논쟁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고 훈련이 좀 되어 있는데 문재인 당시 후보도 별로 국회 의정 활동 경험이 4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안철수 후보도 아마 한 4년 정도 될라나요? 19대, 20대 이렇게 해서 한 4년도 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토론 논쟁을 일상화를 거친 분들이 잘하는데 아무래도 좀 토론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후보의 토론 말씀하신 바대로 문재인 후보도 뭐 토론을 썩 잘하는 스타일의 후보는 아니었고 말도 그 토론만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훨씬 토론 자체는 잘했다는 평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토론만으로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10% 깎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도 보니까 토론이 많이 늘었던데요. 그 당시.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반문하면서 다른 주제로 옮겨가버리기도 하고 또 잘 모르면은 계속을 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상대방 말을 유도하면서 시간도 버는 것 보니까 그래도 문재인 후보는 4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그 당시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안철수 전 후보, 전 의원이고 이제 다 전이네요, 이제는.
사실상은 삼수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예. 예, 정치를 접는 게 아니라 더욱 힘을 내고 재충전해서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철저하게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봐야 되는데 당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다시 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국민의당을 본인이 상당한 창업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문제의식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 후보의 약점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잖아요. 예. 그 원내대표가 되실 분이니까 더더욱이 의견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토론의 스킬만의 문제인가 그 외에는 부족한 게 없었나요? 뭐 사람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부족하죠. 누구나 부족한 거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데 예. 대선 후보로서 어떻든 뭐 저는 뭐 당선자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하게 그것을 채워가면서 또 노력해가면서 나가는 것인데 뭐 저는 뭐 우리 안철수 후보 아주 중요한 또 우리 국민의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네. 앞으로 뭐 본인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준비하고 노력을 해나가면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돈 의원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나오더라도 그렇게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야박하게 평가하시던데 그렇게는 평가 안 하시는군요. 뭐 앞으로 뭐 5년 후의 일인데 네.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고 사람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준비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뭐 안철수 후보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목소리 그렇게 이렇게 바꾸는 노력을 스스로 해서 바꿨듯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 많은 국민들의 어떤 지적을 받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고 보강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변화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 연설할 때 그런 목소리가 다 자기 목소리가 아닌 거를 전 국민이 아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안철수 전 후보의 목소리를 모르는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걸 노력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뭐 어색하다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뭐 글쎄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제가 쭉 여론들을 이렇게 수렴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던데요. 그 목소리 이렇게 새로 바꾸는 노력해서 바꿔진 목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뭐 또 아까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오히려 더 많던데요. 지금. 목소리 얘기는 뭐 단편적인 예인데 제 말은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지나치게 본인의 약점을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마저도 그런 연출로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 목소리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네. 부단히 바꿔나가고 이렇게 더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특히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노력 방향 아닌가 노력하는 모습 아닌가. 목소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의원님 목소리는 박명수 씨 목소리 중후한 박명수 씨 목소리하고 저도 지금 유세를 하도 열심히 하고 다녀가지고 지금 목이 조금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은 후보도 큰 잘못이 없네요. 토론에 한번 잘못한 거 빼고는. 글쎄요, 뭐 후보 잘못, 뭐 개인의 잘못만을 너무 따지기보다도 이제 이번에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길을 뚫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뚫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정책, 전략, 또 후보의 개인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삼박자들이 예, 모든 맞아져야 게 다, 되는데 예, 상수 그런 효과를 내야 삼박자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 물론 뭐 대선이라는 게 주인공은 후보기 때문에 대선 후보기 때문에 결국 후보의 부족함도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부족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자 그러면 예. 아무래도 원내대표로 나가시고 원내대표는 이제 의원들의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죠? 아니요. 뭐 그걸 제가 원내대표 나가서 표를 의식해서 예.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그러신 것은 것 같은데요. 아니고 어떻든 원내대표 떨어지시고 난 다음에 나오면 훨씬 더 야박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전혀. 그 사람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 쌓고 그러면 벌 받습니다. 그건 아주 벌 받는 거죠. 벌 받는 거죠.
전략,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부족했다고 이제 총평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든 뭐 결과가 그렇듯이 캠프도 그렇고.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반성하고. 박지원 대표가 매일 아침 문모닝 한 것은 소위 문모닝이라고 불리는 아침에 눈 뜨면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 네거티브를 던지는 한마디씩. 그래서 문모닝이라고 이 별명이 붙은. 이거는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그 당시 지금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제일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앞서가는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뭐 당연한데. 선거 전략으로 너무 당연한 일이고 모든 당이 일단 문재인 후보를 당연히 공격하는데 하지만은 매일 아침 하다 보니 그게 이제 문모닝이라고 별칭이 붙을 만큼 꼭 그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국민의당 내에서 그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지. 저는 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떠나지 마시고. 떠나서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선거 전략으로 뭐 당연한 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뭐 크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게 거꾸로 이제 동호 반복이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식상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이 너무 네거티브에 몰두한다는 인상도 주고 거꾸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런 효과는 없었을까요? 상대적으로 뭐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든 또 이제 그 중도 이게 국민도 있었고 또 반대편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뭐 원래 지지자들이야 당연히 그거 싫어했겠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그 원래 지지자들 말고 아직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라든지 또 이런 걸 대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뭐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거에서 그게 뭐 또 네거티브라는 게 허위 잘못된 사실을 뭐 말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의원님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돼서 백서를 꾸미면 이게 한 5장 내로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 아마 팀을 이제 뭐 위원회라든지 팀을 만들어서 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돌아다 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굉장히 아쉬워하고 예. 또 스스로들 우리가 많이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라고. 당을 떠날 사람은 없을까요? 저는 뭐 현재까지 제가 대선 이후에 의원들 더군다나 원내대표 경선도 있어서 쭉 만나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던데요, 현재까지. 의원님한테는 말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당을 떠난다라는 것은 글쎄요, 예상하기 어려운. 보통 이제 규모가 작은 당들이 대선 이후에 뭘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게 이제 과거의 역사인데. 저희들은 그 대선 전에도 우리가 설령 이번에 대선에 이겨도 내년 지선에서 꼭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 설사 이번 대선에 진다고 해서 내년 뭐 지선에서 꼭 뭐 불리하다라는 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과정이나 결과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면은 내년도 지선을 위해서 정책 개발하고 또 전략 잘 수립하고 또 선거 구호도 잘 만들어서 나가면은 내년 지선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려되는 바는 이제 정권 초기에 보통 국정 지지율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언론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제 비판을 좀 자제하고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임기 초반에 굉장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이제 국정 지지율 조사하면 80% 이상 나오는데 뭐 다른 정권들도 그랬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게다가 인수위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막강한 상태에서 앞으로 1년이 지나가고 인기도 높은 상태를 유지할 텐데 그럼 호남에서 이제 대통령의 지지가 높다 보니까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지지도 높을 것이고 그럼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까? 국민당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졌기 때문에 내년 지선에서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거지 주장이고, 꼭 그러나 이번에 졌기 때문에 내년 지선도 희망이 없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만약에 내년 지선 성과가 안 좋으면 그 다음에는 국민의당이 예를 들어서 빠져나갈 의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총선이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해서 총선은 2년이나 더 남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또 막판 뒤집기를 또 해나가는 것이 정당을 하는 사람들의 알겠습니다. 합당한 태도. 원내대표 되시면 네. 되시길 저희가 기원하고요. 되시면 그때 나오셔서는 그때 이제 떠나서 말고 돌아와서로 해 주십시오. 오늘은 너무 많이 떠나셔서 저희가 이제 별칭 떠나서 유성엽 의원이라고. 이것도
돌아온 유성엽으로 예. 하겠습니다. 돌아온 유성업으로 알겠습니다. 그때 스튜디오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떠나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입니다. 네. 불친절한 AS라고 불리는 이유는 문자를 거의 안 읽습니다. 굉장히 몇 개만 읽는데, 오늘은 제가 브리핑할 때, 저는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 다만, 채식 사찰 비서관, 혹은 채식 사찰 장관, 또는 육식관장 수석, 이런 거는 제가 관심 있는데, 나머지는 연락 와도, 안 한다고 했더니, 채식 사찰 장관으로 꼭 보내겠다고, 그리고 육식장려 채식 탄압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뉴스공장에서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의원이 왜 러시아냐 했더니, 인천시장 때, 푸틴을 만났고, 그때 푸틴이 가스관, 등등 관심을 보여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무시했다. 이런 문자를 보내오신 분이 있네요. 얼핏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이제 해외에서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이런 문자들 참 많이 옵니다. 서울 교통 상황이 필요 없는데 계속 듣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여행 중에 서울 교통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분 있네요. 폴란드로 오십시오. 폴란드 육식 선진국입니다. 아니, 어떻게 육식 선진국인지 문자를 보내주셔야죠. 네. 폴란드가 왜 육식 선진국인지. 그리고 육식 선진국, 뉴스공장이 이제 외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왜 육식 선진국인지, 다른 국가들도 얼마나 육식이 앞서가고 있는지 문자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교 단절해야 되는 채식 선진국들, 네. 리스트 알려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 하자고 해서, 국가 간 정상회담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빠르면 6월에도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 미국 전문가죠. 담당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2월 달에 이루어질까요? 이게, 그러니까 G20 회의가 독일에 있어요. 이제 네. 이번 7월 7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6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 6월이냐? 예. G20가 있으니 그 전에 만나려고 하는 걸 네, 것이다. 그래서 6월 얘기가 나온 것이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정을 또 다 알아야지 이게 왜 이게 나오는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최근에 대선 결론 나기 직전에 사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돈 내라고. 그렇죠.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북풍이 불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보수 정권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미국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냥.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재협상보다는 이제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좀 힘을 더 얻었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도는 약간 미국식 찌라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거기서도 그거는 어디서 만듭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기자들이 만나갖고서는 한 이야기를 요약해 놓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미국 기자들이? 도장 찍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 얘기하자마자? 예. 미국 기자들 중에 우리나라 이제 정세나 미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외신 기자들, 이 트럼프의 발언을 보고, 저거는 문재인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발언인데, 라고. 그 사람도 우리도 다 그렇게 알죠. 해석했죠, 그때.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미국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네. 미국 지라시 통신에서. 미국 지라시 통신에서. 그건 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판단할 정도의 그렇죠. 네. 굉장히 희한한 타이밍에 희한한 발언이었어요. 그런 거 굉장히 자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럼 돈 내라고 하겠죠?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장 내라고는 안 할 거다. 근데 네. 아마도 이제 내년에 방위 분담금 재협상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때 일정 부분 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은 덮어 씌웠고 네. 그 원천징수형으로 해가서 가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대놓고 먼저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외교가에서도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이거는 대통령 레벨에서 안 하는 짓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런 말 지금 안 하죠. 너 그거는 돈 내? 이런 걸 누가 아유, 합니까? 누가 안 하죠. 그거는 보통은. 그런데 이렇게 먼저 이제 그 소위 먼저 사업가 시절에 네. 하던 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협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게 해놓고 판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반쯤 깎아주는 것처럼. 예. 네. 근데 이게 외교 관계라는 게 또 항상 이렇게 사업하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신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갖고 있는 신뢰나 정치적인 자산을 좀 많이 까먹게 되죠. 본인은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 네. 유념치 않은 것 같아요. 신뢰를 잃어도 돈을 얻으면 되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걸로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그 방식으로 대통령까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버릴 것 같지는 않고. 계속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가 미국에 내야 하는 돈. 그 액수는 뭐 분담금의 형태로든 뭐로든 간에, 더 늘어나게끔 만들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미국에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아니라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어도 마찬가지고 오바마 그렇죠. 대통령이 계속했어도 마찬가지고 돈 더 내래. 더 내라고 하는 거는 뭐. 근데 이제 네.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의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어떤 식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예전에 사실 미국 측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응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막 환영하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예, 지금도 뭐 보수 정당이 지금 미국은 잡고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미국이 좀- 함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지금하고 그때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냐.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인재가 좀 많이 없는 편이었고, 지금은 너무 넘쳐나서 사실은 문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때 했던 경험, 좀 잘못됐었던 점, 뭐 잘했던 점, 이런 부족했던 걸, 점, 예, 네. 그런 것들 뭐 생각을 해서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껄끄러운 이제 네. 행정부가 탄생했다. 네. 예, 정부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고, 거꾸로 보면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걸 넘어서서 미국의 정가나 미국 기자들도 예상치 못하는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여기 뭐 네. TBS가 탄핵 전문 채널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는 예, 탄핵. 저도 전문 몰랐어요. 방송이에요. 오면서 오늘 알았어요. 저희도 몰랐는데 예. 문자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퍼뜨릴 게 없어서 해피 바이러스도 아니고 탄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강하게 추진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탄탄한 지지를 국내에서도 받아야 되는데 연결해서 그렇죠.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다른 누가 아니라 본인이 하는 발언이나 행위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입지가. 근데 지금 뭐 우리는 사실 대선 때문에 뭐 기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딱 그때 미국은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 어떤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될 국가니까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FBI 국장 제임스 콤이라고 있죠. 예. 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강성해. 예, 굉장히 강성이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국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난 대선에 그 대선 바로 한 2주 전쯤인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 뭐 네. 이래갖고서 민주당 이쪽 저쪽 발표 봐주지 않아요. 이 안 사람 맞아요. 그냥 조직을 위해서. 네. 그럼 아마 당시에 본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알고 있는데 그냥 안 터뜨리면은 나중에 뭐 트럼프가 되면은 FBI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클린턴이 됐는데 공화당 측에서 알아낸다 그러면은 봐줘갖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존치를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터뜨렸는데 뭐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이 코미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임을 했죠. 이게 미국에서는 엄청난 크게 엄청난 뉴스가 돼서 엄청난 뉴스였어요. 예, 안희정 지사가 뽀뽀하는 사진 바로 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면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 미국,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사실 미국에서 관심을 가졌던 양대 선거가 한국 선거하고 프랑스 선거거든요. 예. 실제 유럽에서의 어떤 미래,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 이 두 선거가 어떤 결과에 나에 따라서 그렇죠. 중요한 선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어요. 미국 네. 관점에서 보자면. 네. 중요한 선거여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실제. 커버리지도 많았고. 근데 사실을 그걸로 썼어요. 인상적이었나 봐요, 굉장히.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안희정 도지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왜 그 사진을 썼는지는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특별히 다른 이유는 모르시고. 예. 잘 모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계속 파급력을 가지고 탄핵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뉴스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FBI 국장을 해임, 파면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 겁니까?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단 이제 왜 해임을 했냐라는 문제인데, 이유는 그거예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건을 제대로 수사를 못했고, 그리고 좀 오버하게 이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약간 좀,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얘기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덕에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FBI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 네. 예, 다 날려버릴 수준으로. 마이클 플린도 사실 날라간 날라갔죠. 거고, 네. 그리고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 있었고, 되게 재밌는 사실이 알고 봤더니 이 코미 국장이 이제 잘리기 이제 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지금 이거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니까 예산 좀 더 달라고. 돈 더 달라고 더 수사하게.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박영수 특검이 예산 모자라고 사람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황교안 총리한테 얘기를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자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는 일을 제대로 그러니까 못 해갖고 자른 게 아니라 너무 잘해. 열심히 일해서 자르는 거. 더군다나 대통령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을 자기를 그렇죠. 수사하기 때문에 잘라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내놓는 어떤 명생 이런 얘기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심각한 거냐. 원래는 이제 FBI 국장이 10년 임기예요. 10년 해야 됩니까, 거기는? 네, 10년 임기예요. 그래서 대단하긴 2013년에 코미 국장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해임을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73년인가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제 10년 임기를 해서 그걸 규정을 해놨는데, 미국은 그 정권이 바뀌어도 대부분 그게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죠. 네. 한 번 해임을 한 적이 있어요. 임기 중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잘 해임한 걸 좀 약간 후회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독박하는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FBI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안 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번에 해임건이. 그리고 코미 국장이 그 해임됐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알았나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FBI 직원들하고 무슨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뒤에 이제 TV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본인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코미 국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지권들은 이제 코미 국장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TV가 있으니까 이러고 보는데 해임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잘렸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로. 본인의 해임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네. 들었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망신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사실이 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사실이 언론 측에 그게 되게 많아요. 이번 정부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좀 문제가 된다 싶을 정도로 정보 유출이 너무 많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예. 특히나 그래서 충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충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한테 너 해임한다라고 이제 쓴 편지까지 이렇게 사진 찍혀서 유출되고 이런 식이래 갖고 예. 핵심 인력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비즈니스 출신가들이 많다 보니 고액에 팔아먹는 거거나 언론에 아니면은 충성도가 떨어지거나 어쨌든 그래서 지금 탄핵 얘기가 진짜 나왔죠. 정치권에서 좀 얘기가 있는데 탄핵 바이러스를 좋아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근데 아니고. 점수를 탄핵 점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점수 코인을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고는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런 식으로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이나 이런 게 특별 조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들어가게 하려면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공화당 그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주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도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지도부가 가만히 있어서 아직은 요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배팅 사이트에서는 가능성 60% 상승이에요. 저도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근데 이게 벌써 점수를 많이 쌓아왔다는 거죠. 네. 1년이 안 됐는데. 예, 그래서 지지율도 뭐 시리아 그때 폭격하고 나서 좀 이렇게 반등세였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30%대로 떨어졌다고. 아예 30%. 네. 1년 차에. 훌륭하네요. 아, 네, 등락이 아주 뭐. 그리고 지금 외신 기자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 전체 네. 처음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탄핵으로 가고 헌법재판소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하고 대선이 치러지고 그 대선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새로 나오는 과정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는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 그 여겨졌었거든요. 외신에서는 보통 이게 아직 미성숙하다는 네. 식의 표현이나 네. 그거 봐라 역시 아직은 안 되는구나라는 저는 그런 외신만 굉장히 오랫동안 접하다가 최근 뭐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좀 어색해요. 한국을 봐라 뭐 자꾸 이게 네. 이제 과거에는 실제로 외신들이 안 그러는데 한 문장 가지고 따와가지고 막 우리끼리 과장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기사 전체가 성숙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서구가 한국을 보라는 얘기가 자꾸 등장하니까 네. 이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버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는. 특히 외신을 통해서 오버하는 건. 특히 그런 게 있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랑 이제 우리랑 비교를 했을 때 뭐 포퓰리즘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르펜은 포퓰리즘일 수 있지만 예. 한국은 그게 아니다. 정말로 이게 민주적인 과정이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이제 르펜을 지지하는 네. 극우를 지지하는 그 데모 네. 많았었는데 거기는 포퓰리즘이지만 한국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거다. 네. 이런 표현이 자꾸 외신에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보려면 한국을 봐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좋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한미 정상 간에 이런 회담을 하고 그리고 언론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리고 언론이 특히 미국 언론이 누구의 편에 서서 이해관계를 또 설명해 줄 건지 여론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리고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 언론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할수록 우리가 유리한 입지에 있을 것 같아서 협상 국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글쎄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언론이 한국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고요.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나올 수도 있죠. 자신이 이제 국내에서 조금 약간 인기가 떨어진다든지 좀 위기에 몰리면 뭐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다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베 총리.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상대 국가를 더 때릴 수도 있다. 네, 더 때릴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지지자들한테 좀 어필을 하려면은 내부의 결속을 다지해서 그렇죠. 내가 해외를 이만큼 때리는. 얻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안 있는 좋네요. 거고요. 탈핵시키지 말아야 되겠네. 그래봤자 펜스예요. 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미 간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네, 그거는 뭐 물밑간에 항상 뭐 진행이 뭐 되고 있는데 아마도 김정은 예.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했잖아요. 갑자기. 실수죠. 그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예요. 정말 실수예요?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60년이 넘은 동맹국인데 어쨌든 한국은 지금 북한하고는 적국인 상태잖아요. 뭐 네. 정쟁이 멈추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적국에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을 두고서는 만나면 영광이겠다는 이런 얘기는 하면 우리나라는 이 대선 기간에서 너무 민감해서 이 뉴스가 크게 다루진 않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을 만나는 게 아너드. 그리고 예, 그 네, 아너드 영광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이렇게 아무나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이렇게 또 저희 연속해 짚어보겠습니다.